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오늘 서초의 봄이 기다리고 있죠. 변함없이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분은 괜찮으시죠? 뭐 요즘 날씨도 너무 안 좋고 많은 분들이 폭우에 지금 피해를 받으셔가지고요. 어떠신지. 저도 지난 주말 사이에 고향 갔다가 네.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 쪽이? 합천이에요. 합천에 합천 가셨어요? 산청 쪽에 폭우가 내렸는데 네. 밤새 내린 폭우로 아마 그 시골 형님이 키우는 양봉이 막 떠내려가는 걸 보고 그 고아리다가 불에 많이 쏘였는데 얼굴이 약간 좀 부은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은 모르겠는데 실제 현장에 계셨군요. 실제 그리고 이동하다가 어느 저 합천 댐 근처에서 한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길이 빠져나가는 길이 한 세 군데가 있는데 다 산사태로 매몰된 지경이었어요. 네. 뭐 못 공포에 보니까 질리지 또 않으셨을까? 합천보다는 산청이 더 심해서 인명 피해도 있고 자원 좀 제대로 복구가 되기를 네. 좀 기대를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또 계셔서 저희처럼 약간 TV로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는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를 텐데 지금까지 이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죠. 사망자 18명, 실종자 9명, 그리고 14,0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그 피해 현장으로 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산청에 가기도 했는데요. 산청. 올해가 을충년 1925년 을충년 대홍수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심했어요. 네네. 그때는 뭐 일제 강점기이긴 한데 네. 그때가 한반도 최악의 홍수로 불리는데 20세기 당시에 전국적인 공식 기록만 네. 사망자가 647명. 당시에 예. 가옥 유실이 6,300가구. 가옥 붕괴가 뭐 17,000가구 이 정도였으니까 피해가 당시에 조선 총독부 1년 예산의 네. 피해액이 한 58%좀 됐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였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한 100년 만인데 100년 만에. 또 우리 그런 큰 물이 또 나서 지금 전국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 국민들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또 변함없이 3특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저녁 때, 어제 밤에 많은 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이 김용대 드론사령부 사령관 영장이 일단 기각됐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기각 포인트를 이게 뭐 갑자기 좀 급하게 영장을 친다는 느낌을 그런 받았는데요. 감도 있었죠. 예, 기각 네네.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네. 기각 포인트가 첫 번째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하나, 영장 기각 사유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다른 하나는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변호인들이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고 비판하거나 반발하지 않는다는 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어떤 영장 청구였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황이. 네. 내란 특검에서는 사실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기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요. 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만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마음이 안정이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네. 기각이 된 걸로 네. 알려졌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시청자들 여러분들께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북한에 무인기 드론을 보내면 그 자체가 이적죄나 외환죄가 될까요? 그 자체로는 정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나 뭐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인기를 보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북한에서도 우리 무인기를 당시에 청와대 쪽 촬영하고 이제 보냈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어려운 건데 이걸 가지고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도발해서 비상계엄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의도성이 지금 유죄냐 아니냐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사실은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네. 우리 법령집에 나오는데요. 드론 작전 사령부령이라는 게 있는데 네. 제2조에 이 드론 작전 사령부의 임무 중에 이런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전략적, 작전적 감시, 정찰, 또 심리전 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심리전. 네. 그래서 남북 간은 어쨌건 대치 관계고 적국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이나 뭐 정보사령부나 드론작전사령부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다른 목적, 비상계엄을 의도하기 위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요게 유죄냐 무죄를 가르는 것이지 네. 통상적인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바로 네. 알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용대 사령관 지난 17일 날 한 13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나는 그냥 합참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정상적인 지시였다고 끝까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며칠 뒤에 보니까 18일 밤에 긴급 체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지 했는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지금 말씀 그 권 기자님이 주셨지만 또 변호인 측에 또 긴급 요청도 있었다고 하고 뭐 이게 이른바 그 뭐 컴퓨터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와 맥락이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조금 다른 케이스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어저께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검사들 용어로 똘똘 만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 페이지 행간마다 우리가 이 사람을 꼭 구속시켜야 한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막 발산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똘똘 만다라는 거는 혐의를 하나만으로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 그거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쳤다는 말을 듣고서 저도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뭐 윗선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고 구속을 시킨다고 하면 이 사람은 필히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있는 혐의 없는 혐의 검사들 그렇죠. 똘똘 말아서 정말 완벽하게 말아서 어쨌든 이게 뭐 옆구리가 터지지 않도록 그러고 법원에 던져야 하는데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기존의 그 꼭 구속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영장은 아닐 거라는 감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령관의 취지는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그 부하들의 그 진술하고는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위험하다고 했다. 왜냐하면은 왜 굳이 레이더 시설이 있는 곳을 그리고 공군기지가 있는 곳을 거쳐서 가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정황이 확보됐고요. 또 뭐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거 밑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라고 했다는 이 정황까지 해서 이제 뭐 확보가 된 건데 결국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꼭 구속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냥 계속 소환 조사해서 계속 그냥 갈 것이다와 어차피 구속할 거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어떤 맥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관되게 그 국회 나와서 청문회 때 그 태도나 아니면 발언이 저는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환조사 받은 다음에도 입장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난 합참으로 받았고 지시받았고 정상적이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거 있어서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너무 성급한 건가요 또? 이게 사실 핵심은요. 내란을 의도한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가장 핵심인 김용현, 그리고 기획한 노상원 세 사람이잖아요. 세 사람 다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그래도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일 수도 있고, 이런 수사의 기법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만 협조를 끌어내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 참모들 그 조력자들 진술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그리고 요거는 좀 반드시 특검이 조사를 한 다음에 사망을 하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특검의 수사 자체가 공격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 기각됐지만 앞으로 수사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기대를 하시는 거죠. 특검 쪽에서도 뭐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 기각됐다고 외환수사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니다. 어제 노컷뉴스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순차대로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이게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특검이
다른 언론사의 보도가 나와서 오보더라도 그게 아니다라고 확인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언론 보도가 너무 앞서 나가거나 그런 경우 있죠. 군 관계자 출신들이 또 뭔가 좀 뭐 계속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무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특검 수사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향은 있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어쨌든 우두머리 윤석열 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구속적부심 기각된 다음에 바로 기소가 돼가지고 네. 이렇게 바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태 기자님? 그 조원석 특검하고 이제 윤석열 씨의 그 검사랑 이제 머리 싸움, 수싸움 뭐 일종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어떤 점이냐면은 이미 이제 특검에서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인치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이 좀 더 반복이 되면은 지금 막 수해도 있고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네. 국민들에게 특검 수사에 대한 피로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오히려 또 그 아직도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걸 빌미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곧 구속 기간 1차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1차 연장을 했는데도 불러서 조사할 수 없다. 네.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시간 끌었다가 나중에 또 뭐 시간 계산이니 또 뭐 날짜 계산이니 하면서 또 풀어줄 수 있는 또 뭐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직위원 트라우마. 네. 그런 걸 보자면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을 너무 무리하게 막 끌고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일까지 빚어지면은 네. 오히려 동정론이 또 일 수도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걸 보자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끝까지 방문조사조차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조기에 기소해버린 게 아닌가. 네. 어차피 외환 수사는 따로 나중에는 뭐 체포영장을 받아서 끌고 오더라도 조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어디고 진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더 끌고 가봐야 별 유리할 것도 없다. 실익이 그리고 없다. 네. 다른 특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이미 소환 통보를 하고 했잖아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하자면은 내란 특검이 더 이상 시간을 진술도 하지 않는 네. 윤석열 씨를 상대로 힘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게 작동했다 하는 게 이제 그쪽 내부적인 뭐 평가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형사합의 35부에 윤석열 씨 사건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기현 판사가 하던 거랑 별도로 이건 새로운 그 혐의가 추가된 거니까 병합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병합 가능성 지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병합을 하는 것은 심리의 경제성을 위한 것인데 또 하나는 그 직접 심리주의. 왜냐하면 재판관이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그 뭐 표정 말투 사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 태도나 호흡, 이런 흔들림 것들. 이런 데서 감지하는 직관적인 감지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재판부 심리가 상당히 진행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면 이게 직접 심리주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 사건을 합친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재판부 35부에 배당을 하면 직접 심리주의를 침해하는 거고 그렇다고 보통은 신권을 기존 네. 진행하던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불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렇죠. 그 부에 배당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네. 원칙적으로는 배당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피고인은 그 선고 기일을 2번을 나가야 됩니다. 네.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선고 기일 당일까지 온갖 그 불안에 압도되고 그리고 뭐 악몽에 시달리고 이런 걸 사람을 2번 겪게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병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심리의 경제성, 합리, 그 재판 자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차원에서든 뭐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배경으로 병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윤석열 씨가 그 와중에 굉장히 바쁩니다. 옥중 메시지가 나왔어요. 뭐 누군가 이제 페북에 올린 것 같은데. 네. 그다음 변호인들이 이제 들고 와서 올렸을 올렸겠죠. 텐데 그 전에 네. 그 이제 윤석열 씨가 왜 특검 조사를 거부했을까에 네. 대한 의문이 들잖아요. 네. 이제 윤석열 씨를 잘 아는 이제 검찰 출신, 검찰 고위직 출신들 얘기들은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거죠? 원래 이제 특검 조사를 받으려면은 서울구치소에서 이송해 와서 서울지검 구치감에 일단
가둬요. 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조사실이 있는 서울 고검 이제 조사실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자신이 검사장을 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의를 입고 포송줄로 묶인 상태에서 이동해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다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컸을 거다. 자존심이 센 윤석열 씨로서는 네. 수의 입고 포승줄 한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었을 거다. 네. 근데 이제 특검에서는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서 네. 제도가 바뀌었죠. 요즘에는 사복으로 다 예, 한다면서. 본인이 원하면 특검보가 반박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하면은 수의 입지 않고 네. 사복으로 갈아입고 간다 그러는데 이제 요런 점을 윤석열 씨가 막 자기 경험 자기가 수사할 때는 그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그랬겠죠. 그 점이 제일 컸을 거라는 얘기를 했고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중에 제가 읽다 보니까 참 이 사람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왜 고초를 자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 누가 자기를 정치적 탄압했나요? 본인이 스스로 저지른 일, 더군다나 부하들한테 다 떠넘겼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저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인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 책임이니까 부하들은 처벌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솔하게 나왔더라면은 차라리 이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먼저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랬는데 이번 주부터 재판에 나오는지 내일 모레 나올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발췌개헌을 통해서 전쟁 중이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 감금하고 그리고 발췌개헌 통과시켰거든요. 네, 네. 박정희 유신 쿠데타도 대통령 재직 중에 한 일입니다. 네, 네. 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의 교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같아요. 이걸 보면서 참 아직도 이 사람은 망상에서 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네.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아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 그 글을 한 절반만 읽다가 포기했는데 기자님은 또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다 읽으셨군요. 네, 변호사님. 예, 검찰이 보통 이제 통상적인 검찰에 출정을 시키는 구치소에서 불러서 출정을 시키는 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최순실 특검 때 뭐 누구에게 뭐 현대고 후배라고 한동훈 검사가 뭐 하겐다즈를 예쁘다고 하겐다즈를 사줬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구치소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여름에는 생수병에 물을 얼려서 겨드랑이에 끼고 이렇게 네, 더위를 식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넣어서 그럼 너무 껴안아서 뭐 화상 입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지금 여건상. 그리고 거의 뭐 잘 지내라고 보내주는 곳은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검사실에 수사에 협조하는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진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피의자에게는 검사들이 거에 걸맞는 대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러도 곧바로 해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편의를 받는다던가. 전화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하. 검사 집무실에 들어가서 너 여기서 편히 쉬어라. 그럼 거기서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면회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옥중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진 불러서 회의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불러주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어떤 가정을 교초를 겪게 될지 그걸 또 윤석열 본인이 해봤으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일단 불러서 구치감에서 진을 뺍니다. 구치감은 이제 검사실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하는 곳. 네. 거기서 그러니까 뭐 긴장된 상태에서 네. 서너 시간 대기하고 불러서 뭐 힘겹게 질문들을 댄 다음에 뭐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고 또 돌려보낼 텐데 이런 본인이 그 어떤 처우를 받게 될 건지
본인이 해봤으니까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치감에 대기하고 뭐 올라가서 한 2시간 조사받았는데 제가 시간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뭐 오늘 뭐 또 부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걸 알기 때문에 해봐서 아는데 저도 안 갈 것 같아요. 본인이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대로 당할 걸 상상하니까 도저히 한 발짝도 그렇죠. 움직일 수 없다. 아니까 두려움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우리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월 6일 김건희 씨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 보자마자 속보 한 줄 보자마자 너무 먼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미리미리 밝히셨을까? 8월 6일이면 한참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편으로 네. 발송을 하기도 했고 네. 이게 이제 바로 김건희 씨 쪽에서 협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지난번 내란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씨가 안 나오니까 바로 체포영장 청구하는 걸 봤잖아요. 그랬죠. 그 전직 대통령이라서 버티지만은 민간인인 김건희 씨는 안 나오면은 바로 체포영장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일단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김건희 특검이 지금 내란 특검 때문에 사실 가려져 있는 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다만 핵심 관건은 오늘 29일 날 윤석열 씨를 소환했는데 네. 또 나올지 안 나오겠죠. 또 분명히 안 안 나올 나올 겁니다만 가능성이 뭐 높죠. 그런 점에서 특검이 일단은 김건희 여사는 하루 조사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혐의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고지해놓고 네. 그때까지 안 나오면은 이제 뭐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출석 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 개입 등등등 여러 의혹에 대해서 그 혐의 사실 포함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사회부 그 검찰 소위 말하는 검찰발 뉴스를 보다 보면 뭐 다음 주 소환 이런 건 들어봤어도 8월 6일 뭐 보름 뒤 소환 이런 거는 조금 어색해서 이제 제가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어떤 방송에 나오신 분은 이게 또 판사와 검사의 스타일 차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민중기 그 특검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소위 말하는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에서 멀리 준 것이고 조은서 특검은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약간 스타일이 나온 거 아니야?라는 약간 농반 진반의 어떤 평가도 하시던데 변호사님은 뭐, 어떠셨어요? 사실 그 민주기 특검에도 검사들이 검사 실무를 해본 변호사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실무들은 다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굳이 판사로서의 그 관행적인 업무 태도가 여기에 반영됐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워낙 그 김건희 씨가 여러 가지 지병이라든가 핑계를 많이 대니까 우리 미리 연락했다. 그날 비워둬라. 네, 네. 뭐 그런 준비해라. 사전 포석을 하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싶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삼부토건 전영직 뭐 회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그 중에 하나 이기훈 대표는 지금 도피 중이고 네, 네. 종적을 알 수 없고 밀항 시도를 하고 있다는 뭐 첩보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에 대한 네.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그때 결정이 될 거고 그때면 좀 그때쯤에 왁구도 잡힐 것이다라는 예정도 포함된 거라고 예상도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곽이라고 하시죠. 맞아요. 저도 지금 그 단어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네. 그런데 또 윤곽보다는 확실히 저 단어가 확 와닿긴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소위 요즘 이제 집사 게이트라고 하죠. 김예성 씨 이미 4월에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지금 또 태국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미. 그리고 또 삼부토건 그 소위 말하는 그림자 실세로 불렸던 조금 전에 그 이기훈 씨인가요? 부회장 삼부토건. 이 사람은 지난 17일 날 구속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도주해서 지금 밀항 가능성까지 첩보가 들어온 상황 같아요. 전 보자마자 조이팔이 생각이 났었는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암초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예성도 그렇고. 일단 네. 김여성 씨는 다시 태국을 그냥 KBS가 이제 지난 그제 보도를 했는데 태국 공항에 이제 들어왔다는 걸 확인을 해서 아마 네. 보도를 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김 씨 측 변호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다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에 갔다가 지금 베트남에 돌아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제3국 도피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해명을 했고요. 네. 어제 이제 문제는 김여성 씨하고 그 이 아내 정 씨가 네. 변호인 선임계를 특검에 냈어요. 내고
특검에서는 이제 내일 오전 10시까지 부인을 그 아내를 먼저 아내 정씨를 조사하겠다고 소환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김여성 씨도 조사 협조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죠. 아내의 출금이 풀려서 이제 그 풀리면은 본인이 들어와서 이제 뭐 교대에서 애를 자녀를 돌보게 하면 자기가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게 뭐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밀항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밀항 이제 설이 있어서 특검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밀항했는지 도피했는지는 네.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제가 밀항 가능성 이제 보도가 돼서 과거 조이팔 사건을 잠깐 봤는데 그 당시가 그러니까 2008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조이팔 씨가 그때 벌건 대낮에 이동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게 충남 태안을 통해서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서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도망간 케이스였어요. 근데 혹시 뭐 데이터는 지금 안 갖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밀항 시도가 꽤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이렇게 있나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한번 나가면 안 돌아오겠다는 뜻이죠. 어쨌든 밀항한다는 건. 협력자가 많을 경우에는 네. 사실 요소에 사실 우리가 그 유병헌 씨도 아, 굉장히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데도 잘 피해 다녔죠. 그래서 그랬죠. 곳곳에 협력자가 숨어 있다면 가능한 일이죠. 밀항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기도지도. 저건 1도 2부 3백이라고 우리 이 변호사 말씀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야 되니까 도망가고 보는 거죠. 네. 꼭 안 돌아오겠다는 생각보다는 피신했다가 좀 소나기가 잦아들면은 네. 그때 이제 슬그머니 와서 넘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네네. 아니면 뭐 그리고 조폭 같은 걸 보면은 많이 네. 뭐 도망가게끔 마약 뭐 하다 보면은 밀항선을 꼭 수배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 공해에 나가서 갈아타고 나가거나 갈아타고. 뭐 일본 쪽으로 가거나 뭐 네. 중국 쪽으로 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조금은 더 좀 지켜봐야 될 사안 지켜봐야 같고요. 되는 사안. 결정적인 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쨌건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종호 씨가 계속 이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종호 씨의 진술에 따라서 네. 김건희 씨를 자기는 만난 적도 없다. 뭐 2차례 통화 뭐 소개받았다 그랬나요? 뭐 그런 적밖에 없다 그랬는데 실제 이제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뭐 수익금을 배분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김건희 씨 수사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저희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종호 전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지금 걸린 것만 간출인 게 저 정도예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3부 토건 그 3부 체크하고 거기 3부 예. 그리고 조경로 저 인천 그 마약 세관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또 구명 로비 또 임성근 조금 뒤에 다룰 최상병 특검까지 저 사람이 입을 열면은 많은 것들이 풀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아까 전에 좀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 잠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네. 있는데 저는 뭐 그 이 대표가 잠적을 했다는 것이 수사 진행에 큰 지장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 왜냐하면 부회장? 핵심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삼부토건과 어떻게 거래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뭐 고위 전현직을 안다든지 해서 그 직접 확보를 하고 그 거래를 뚫었는지 아니면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이 나서서 네. 뭔가 우크라이나 정부하고도 뒷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전되면 우리나라가 복구 지원을 해주겠다. 네. 그 대신 업체는 여기를 써라. 네.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가 12월 3일 그 쿠데타 사고를 쳐서 그 뒤에 실현 안 된 것이지 사실 이 계획은 뭐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을 뭐 대외 협력 기금 이런 이름으로 전제 복구 기금 이런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퍼주고 그 삼부토건을 부흥시키고 삼부토건과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부흥시키는 그것이 실현 가능했다고도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결국은 이 삼부토건이 이 우크라이나의 어떻게 자익시키기가 스스로 확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거래를 뚫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료를 못 내놓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의심이 확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병 그 특검 잠시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028007070 도대체 발신자가 누구냐? 사실은 사람들이
두 명 중 한 명이다.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뭐 거의 뭐 이제 대통령 그 집무실 전화라는 건 이미 다들 짐작은 하고 있는 사안을 그렇죠. 진술로 확인을 못했을 따름인데 네.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했다라고 시인했고요. 네. 제가 그 한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특검과 무관할 시기에 조은석 지금 특검과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그 계엄을 발표하는 시간 그 전후에서 한남동 관저와 통화했는지 안 했는지 그 번호를 확인한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 3일 당일 그 예. 10시 반쯤 밤 10시 곧 전후로. 전으로. 그게 그게 왜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계엄 발표에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다는 확실한 의심이 든다는 거죠. 뭐 국정의 V0로 불리면서 관여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은석 특검이 뭐 이제 감사위원을 그만두고 그 직후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닌 상황이었고 네. 특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전혀 예상도 안 되던 그랬죠. 상황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이 번호가 사실 김건희 씨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거는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요 김건희 씨가 내란 과정에 네. 노상원 씨와 뭐 연결돼 네, 있거나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꼭 파악해 봐야 된다. 네. 내란 종식을 제대로 하려면은 윤건희 네. 부부가 다 관련돼 있는지 아닌지 요 부분도 꼭 파악해야 될 점이다. 네. 그 얘기를 반드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로설에 대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이 좀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태호 차장 뭐 당시 회의 있었던 이충면 비서관 그리고 왕윤종 비서관 등등은 경로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종섭 전 장관은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 같아요. 좀 말이 약간 이 부분 좀 엇갈리네요. 근데 뭐 정황이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황이? 그러면 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굳이 뭐 경북 경찰서에 연락을 한 점이나 그리고 경찰도 그때 경찰도 검찰하고 검찰 그 대구의 검사들 하고도 연락을 한 점이나 이것은 정황으로 뭐 이종섭 장관의 말은 신빙성이 너무나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행간을 읽어야 돼요. 행간. 윤 대통령이 전화했다라고 시인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변명인 거죠. 이거는 알아서 해석하라는 얘기지.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조여 오니까 윤석열 씨라고 인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경로했다가 얘기하면은 본인이 배신자처럼 폭로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술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위 조절. 그리고 김태효도 화낸 건 맞는데 뭐 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뉘앙스만 던지는 얘기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윤석열 씨가 임명해서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인데 대놓고 반박은 못 하는 거지만은 그 정도면 시인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인정한다는 취지로 예. 진술했다. 아니면 이런 걸 수도 있겠죠. 항상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다. 늘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 때도 그런 톤이고 원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수도 있다. 말 알아서 들어라. 아니 이종석 장관이 워낙 뭐 경로하는 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말투가 그래요. 원래 말투가 제가 하나만 더 변호사님께 저는 이번에 이 제 최상병 특검을 보면서 가장 제가 집에서 혼자 박수를 친 게 소위 말하는 이제 금기시했던 종교계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뭐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나 이쪽은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무언의 뭐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장벽이. 그런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이 그냥 가차 없이 가감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압색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수사를 전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들 찐이다. 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 너무 혼자 쉽게 감격받은 건가요? 그렇죠. 실제 이건 어떻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죠. 왜냐하면 여도 야도 모두 무서워하는. 왜냐하면 이게 선거 때 그 돈과 세력, 표의 터전인데 여기랑 맞서서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제 한학자 뭐 통일교 총재도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하시고 그런 것도 아무튼 근데 우리 그 깊은 뿌리를 흔드는 캐거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은 주변에서 로비 전화도 굉장히 많이 왔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뭐 평가한다. 이거는 정말
그때 이제까지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세력을 흔들어라도 봤다는 점에서 네. 뭐 나중에 결과는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봄이었고요. 세 개 특검을 모두 다 다뤘습니다. 권영철 대기자님 그리고 이현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